지난 시간에 이어 고전 소설인 이생규장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 200쪽 이생규장전입니다. 이생규장전은 주동인물인 남자 주인공 이생이 규자는 엿보다 규자입니다. 엿보다 규. 장은 담장장자입니다. 그러면 이생이 담장을 엿보다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김시섭의 한문소설인 제1집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동인물인 이서생과 최여인은 자신에게 닥친 여러 시련을 이겨내면서 죽음까지 초월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 공간은 주로 이성 사람과 저성 사람이 존재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하는데, 이처럼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기괴하고 신기한 일을 다룬 소설을 전기소설이라고 합니다. 전하다 기하다 기자죠. 그래서 우리 소설의 고전 소설의 초창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면 남녀의 자유분방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고, 사회에 대한 비판, 또 당시의 시대 문화적인 제약을 뛰어넘으려는 김시섭의 작가 자신의 세계관이 잘 투영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교과서 200쪽입니다. 작품 강독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에 주목하면 공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그죠? 송도의 국학에 다니는 이서생은 공부하러 가는 도중에 우연히 담 넘어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됩니다.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서로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주고받죠.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면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죠? 공간적 배경과 제목의 관련성을 통해서 여기서 두 사람의 만남이죠. 이러한 만남이 그대로 지속되면 별 갈등이 없겠지만, 자, 그러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두 사람은 이별하면서 최여인은 병이 나게 됩니다.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거치네요.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서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서생의 아버지가 반대를 했죠.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죠? 공부해야 된다. 또 문벌이 차이가 난다면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자, 이 결혼의 반대는 두 사람의 첫 번째 시련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금지했네요. 이것을 혼사, 고전문학에서 혼사장애 화소 모티브라고도 합니다. 다음, 그러나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서생의 아버지가 인식이 변하게 되고 두 사람은 혼인하여 행복하게 됩니다. 그죠? 만났지만, 이별했지만 다시 뭡니까? 만나죠. 결혼으로, 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별합니다. 홍건적의 난으로 이별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시련, 두 번째 시련이 되겠죠. 다음 교과서 중간 부분은 것까지입니다. 그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는 그렇게 되고요. 다음 절정 부분 보겠습니다. 이서생은 전쟁으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도적의 무리는 홍건적의 난이 되겠습니다. 옛집으로 찾아갔네요. 근데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고 다시 아내의 집에도 가보니 폐허가 된 채로 쓸쓸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누각에 올라 날이 저물도록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한바탕 인생이 꿈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밤중이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여기서 희미한 달빛은 비현실적인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서 마련된 배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낭하는 복도입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여기서 사랑하는 아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채 여인의 환신이 드러난 겁니다. 즉 비현실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201쪽입니다. 오른쪽 날개 부분에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지금까지 강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영영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으므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사이 없이 엄청 기뻤을 것이다. 만남 자체의 기쁨이죠.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에 치우쳤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생은 이성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여인은 환신이니까 환생했으니까 저성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죠? 이성과 저성의 만남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제여인의 대화 부분에 보면 세 번의 가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여인이 말한 세 번의 아름다운 약속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담장에서의 만남이죠. 담장을 통한 첫 만남이죠. 두 번째는 이생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하게 되었죠. 그죠? 혼인을 통한 만남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작품에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해서 만났죠. 삶과 죽음을 초월한 만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품을 읽으셨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부부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201쪽부터 202쪽 만나서 이수생과 최연인이 식구를 주고받으면서 두문불출하고 서로 즐거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 절정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말 부분입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수생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세 번의 가약을 맺었지만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다가왔다. 무슨 말씀이냐고 이생이 물었습니다. 여인이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시련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전생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으므로 이 몸을 환생시켜 서로 만나 시름을 풀게 했다. 하지만 저승과 이승은 세계의 경계가 뚜렷하다.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저승 사람이 머물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녀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옥루충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죠? 서사 작품 속에 서정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여인이 부른 노래의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시 자체의 내용은 홍건적의 침입으로 이별해야만 이별해야 했던 서글픔과 또 이별해야 하는 슬픔을 지금 노래하고 있네요. 교과서 203쪽에 삽입시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년에 보니까 도적대 즉 홍건적의 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원앙도 짝을 잃었네. 원앙은 부부의 연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서생과 최여인이 이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서로 흩어져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호는 하소연할 것도 없네. 이별의 슬픔과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노래하고 있죠. 이연에 보면 슬프다 정서를 직접 뱉어놓고 이내 몸은 무산 선녀도 될 수 없고 깨진 거울도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신의 슬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연에서 무산선녀는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건데요. 무산선녀는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쓴 전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 초나라 희왕이 잠시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무산의 여인을 만나서 즐거움을 누리다가 다시 만나자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무산선녀가 하는 말이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서 당신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니 항상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체는 없으나 님의 곁에서 머무를 수 있는 무산선녀와는 달리 자기는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무산선녀가 될 수 없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 최여인의 이별을 서글픔의 정서를 담아 노래하고 있는 서정시였습니다. 이러한 삽입 노래의 기능은 정서적 기능과 서사적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서적 기능 우리가 시를 봤듯이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서가 서글픔과 슬픔이었죠. 이별의 슬픔이었습니다. 또 이별해야 하는 심리와 이별의 상황에 대한 여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함축해서 표현함으로써 작품 전반적으로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서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서사적 기능은 앞에 나온 사건의 전개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또 그들이 이별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서사에서 서정을 삽입시킴으로써 감흥과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작가가 의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애정소설인 만큼 만남과 이별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을 반복하고 있는 서사구조로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204쪽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별을 앞에 놓고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생이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 저승으로 가겠소. 나 혼자 여생을 어떻게 보내란 말이냐.
지난번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풍비박산되고, 풍비박산 사방으로 모든 것이 날아 흩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으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느냐. 자식된 도리를 다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드러나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단락의 12째 줄까지 보면 유교적 질서가 잘 드러나 있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반영론적 입장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소 라는 말은 홍건적의 침입 시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서려 있네요. 그러니까 최 여인이 대답을 하네요. 난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다. 즉 이성에서의 삶이 남아있다. 즉 운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이서생과 최 여인이 이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죽은 자는 반드시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갖는다면 이것은 저승의 법규에 위반된다. 그렇게 되면 나만 죄가 미치는 게 아니라 서방님까지 그 허물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이별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별을 하게 되죠. 말을 마치자 사라져서 종적을 감추었다. 이 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옆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즉 저승으로 돌아간 후 이 서생은 최 여인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후 이 서생도 두 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전 소설이 주는 행복한 결말이 아니죠. 이 소설은 해피엔딩이 아닌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즉 이야기 밖의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서생과 최 여인의 사랑에 감동을 했다는 것으로 작품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본 이생규장전의 등장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동인물은 이생이죠. 최 여인과 남장을 통해서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최 여인이 죽은 후에 환신한 여인과 변함없이 사랑을 이루고 있네요. 최 여인, 이생의 부인으로 다시 환생하여 생활하다가 저승으로 돌아가는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이성과 저성의 남녀의 만남입니다. 그죠? 즉 죽음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네요. 특징은 그 당시 유교적 질서 속에서 부모가 시킨 대로 혼사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연애 의지로 사랑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시섭 작가의 한층 더 나아간 진보적 세계관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또한 대개의 소설들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여서 등장인물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체적인 자주의식이 표현되고 있는 김시섭의 세계관이 드러나면서 인간의 욕망과 성취 그리고 인간의 현실적인 소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따라서 비극적 결말에 반영된 작가의식은 이생균양전은 대부분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다른 고전 소설과는 달리 운영전처럼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종의 사랑과 단종의 사랑을 받았던 김시섭의 충신의 면모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위대한 능력을 지닌 당대의 대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임금을 모실 수 없다는 그의 김시섭의 충절이 현실 도피 속에서 그가 창조한 저승 속의 인물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발휘한 또 다른 현실로 현실에 대한 저항을 작품을 통해서 드러낸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204쪽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별을 앞에 놓고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생이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 저승으로 가겠소. 나 혼자 여생을 어떻게 보내란 말이냐. 지난번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풍비박산되고 풍비박산 사방으로 모든 것이 날아 흩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으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느냐. 자식된 도리를 다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드러나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단락의 12째 줄까지 보면 유교적 질서가 잘 드러나 있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반영론적 입장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소 라는 말은 홍건적의 침입 시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서려 있네요. 그러니까 최 여인이 대답을 하네요. 난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다. 즉 이성에서의 삶이 남아있다. 즉 운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이서생과 최 여인이 이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죽은 자는 반드시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갖는다면 이것은 저승의 법규에 위반된다. 그렇게 되면 나만 죄가 미치는 게 아니라 서방님까지 그 허물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이별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별을 하게 되죠. 말을 마치자 사라져서 종적을 감추었다. 이 스승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옆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즉, 저승으로 돌아간 후 이 스승은 최 여인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후 이 스승도 두 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전 소설이 주는 행복한 결말이 아니죠. 이 소설은 해피엔딩이 아닌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즉, 이야기 밖의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스승과 최 여인의 사랑에 감동을 했다는 것으로 작품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본 이생규장전의 등장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동인물은 이생이죠. 최 여인과 담장을 통해서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최 여인이 죽은 후에 환신한 여인과 변함없이 사랑을 이루고 있네요. 최 여인, 이생의 부인으로 다시 환생하여 생활하다가 저승으로 돌아가는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이성과 저성의 남녀의 만남입니다. 그죠? 즉, 죽음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네요. 특징은 그 당시 유교적 질서 속에서 부모가 시킨 대로 혼사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연애 의지로 사랑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시섭 작가의 한층 더 나아간 진보적 세계관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또한 대개의 소설들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여서 등장인물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체적인 자주의식이 표현되고 있는 김시섭의 세계관이 드러나면서 인간의 욕망과 성취 그리고 인간의 현실적인 소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따라서 비극적 결말에 반영된 작가의식은 이생균양전은 대부분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다른 고전 소설과는 달리 운영전처럼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종의 사랑과 단종의 사랑을 받았던 김시섭의 충신의 면모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위대한 능력을 지닌 당대의 대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임금을 모실 수 없다는 그의 김시섭의 충절이 현실 도피 속에서 그가 창조한 저성 속의 인물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발휘한 또 다른 현실에 대한 저항을 작품을 통해서 드러낸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